통장도 집도 다 넘겼는데 왜 전화 한 통이 없을까요? 이 말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노후를 앞둔 한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에게 다 주면 그래도 나를 챙겨주겠지.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같은 실수를 반복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70대 초반의 남성,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다. 공장에서 30년, 자영업으로 20년.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일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한 채와 노후를 대비한 예금 몇 억을 마련했다. 그의 인생 목표는 단 하나였다. 자식들 고생 안 시키는 것.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외로움을 견디는 대신 결심을 한다. 내가 살아있을 때 다 정리하자. 혹시나 자식들끼리 싸울까봐, 혹시나 나중에 번거로울까봐. 큰아들에게는 아파트 명의를 넘겼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다. 작은 딸에게는 예금 대부분을 나눠줬다. 아빠,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날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은 안전하구나. 하지만 그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재산을 넘기는 순간 관계의 위치가 바뀐다는 사실을.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전화도 왔고 명절엔 얼굴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은 짧아졌고 방문은 뜸해졌다. 아버지, 요즘 좀 바빠서요. 아빠, 다음에 갈게요. 그 말이 반복됐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야 했던 날. 전화기를 들고 큰아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갔지만 받지 않았다. 작은 딸에게 걸었다. 아빠,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집에 혼자 남아. 그는 처음으로 통장을 다시 열어봤다. 이미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모든 결정권도 선택권도 자식들 손에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너무 빨리 다 줘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제부터 조금씩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할 테니까. 그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해주던 것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공과금 처리. 하나둘씩 아버지가 직접 하세요라는 말로 돌아왔다. 아버지, 요즘은 다 앱으로 돼요. 그거 하나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걱정이 아니라 귀찮음이었다. 노인은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애가 바쁜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니까. 하지만 이상한 건 바쁘다던 아들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을 때였다. 같은 동에 사는 이웃 노인이 말을 걸어왔다. 아드님 요즘 자주 오시던데요? 그 순간 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요, 요즘은 잘 못 옵니다. 이웃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난주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 데리고 오셨던데요. 아파트 팔 계획 있으신 줄 알았어요. 그는 웃으며 넘겼다. 아, 아들이 착각했나 보네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한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미 담보 설정이 되어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자신의 집 이름으로 잡혀 있었다. 전화를 걸었다. 큰아들은 처음엔 부인했다. 아버지, 그건 투자예요. 잠깐 쓰는 거고 문제 없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이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먼저 걸지 않았다. 대신 작은 딸에게 연락했다. 아빠, 오빠 일하는 거 좀 도와준 거야. 가족끼리 그 정도는 괜찮잖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식들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미 정리된 자산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아내 사진 앞에 앉아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전화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아무 연락이 없을 때마다 조금씩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그는 몰랐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자식들이 진짜로 바뀌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변화는 말투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요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큰아들의 말은 이해하려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정리하려는 목소리였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의 집을 찾아갔다. 미리 말하지 않았다. 말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 아버님? 반가움은 없었다. 당황과 불편함만 있었다. 거실에는 그의 옛 장롱에서 보던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자신의 인감도장, 통장 사본, 보험 계약서. 그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다. 그건 왜 여기 있니? 아들은 시선을 피했다. 정리하려고요. 아버지 연세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죠. 그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내 거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아직도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부모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이미 권한이 넘어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날 저녁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오빠도 힘들어. 아빠가 좀 내려놓으면 가족이 편해져. 내려놓으라는 말이 이토록 잔인하게 들릴 줄 그는 몰랐다. 그날 이후 전화는 더 줄었다. 연락은 오로지 서류와 도장 이야기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요즘 어르신들 중에 이런 증상 많아요. 외로움이 오래되면 몸부터 무너집니다. 그는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노인이 말했다. 혹시 자식 문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아도 상대는 다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다들 비슷해요. 집 먼저 넘기고 통장 먼저 맡기고 그 다음엔 전화가 끊기죠. 그 말이 심장에 박혔다. 그날 밤 그는 서랍 깊숙이 있던 옛 수첩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적어둔 젊은 날의 기록, 아이들 이름 옆에 적힌 메모들, 아들 집 마련, 딸 결혼 비용, 자기 이름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계산에서 뺀 걸까? 그리고 그날 결심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결심이 자식들에게는 위험 신호로 읽힐 거라는 걸. 말은 조심스러웠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큰아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부드럽게 밀어내는 말이었다. 요즘 요양원도 좋아요. 아버지 연세면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그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아직 혼자 밥도 해먹고 버스도 타고 병원도 다닐 수 있는데 왜 요양원인가? 아직 그럴 때 아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다. 아버님, 저희도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책임이라는 단어가 그의 귀를 때렸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자주 말했다. 아버지 걱정돼서, 아버지를 위해서. 하지만 그 말 끝에는 항상 우리가 있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며칠 뒤 요양원 상담 예약 문자가 왔다.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화가 아니라 공포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갑자기 숨이 가빠졌다. 이러다 정말로 여기서 쓰러지면 아무도 안 오겠구나. 그날 밤 자식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다. 요양원 이야기는 그만하자. 답은 없었다. 대신 다음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자동이체 해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본인 맞으세요? 그는 아니라고 말했다. 아드님께서 위임장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식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질 준비를.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집이 낯설게 느껴졌다. 자식 사진이 걸린 벽, 선물 받았던 시계, 식탁 위에 약봉지. 모든 것이 정리 대상처럼 보였다. 그때 옛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야, 얼굴 좀 보자. 그는 그 전화 한 통에 눈물이 쏟아졌다. 카페에서 만난 친구는 그를 보자마자 말했다. 너도구나.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우리 모임에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 다 자식한테 다 주고 갈 데 없어졌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너희는 알고 있었구나.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 안 했어. 말해도 안 믿을 테니까.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식 말보다 친구 말이 더 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아직 그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를지 알지 못했다. 거절은 생각보다 큰 폭발을 불러왔다. 요양원 안 갑니다. 집도 안 팝니다. 제 이름으로 된 건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는 단체방에 그렇게 남겼다.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자식들이 세워둔 모든 계획을 흔들어 놓았다. 답은 바로 왔다.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아빠, 다 아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아빠 생각이라는 말 뒤에 자신은 없었다. 잠시 후 아들이 직접 찾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인사도 없었다. 아버지,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경고였다. 집 담보로 묶인 대출, 이미 일정 다 잡혀 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 바꾸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풀어라.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잖아요. 도와준 것과 빼앗긴 것의 차이를 아들은 구분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아버님, 저희 아이들 생각도 해주세요. 아이들.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부터 자식의 선택을 거절하면 손주를 들먹이는 게 당연해졌을까? 며칠 뒤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계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창구로 달려갔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드님께서 치매 진단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가족분이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식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대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려 벤치에 앉았다.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왔다. 이제는 나를 무력화시키려는구나.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이제야 알겠다. 친구는 한참을 듣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부터 하는 거야. 재산 먼저 주지 말라고. 그는 침묵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다들 똑같다. 거절하는 순간부터 자식 얼굴이 바뀐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전화는 끊겼다. 대신 문자만 왔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그 단어가 협박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지금 이 싸움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걸. 자신이 부모로 남을지 처리 대상이 될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걸. 침묵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다. 며칠째 자식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안부도 확인도 변명도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느꼈다. TV를 켜도 라디오를 틀어도 소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날 아침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다. 내용 증명.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요양원 입소 권유서와 재산관리 위임 요청서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족의 합의하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의 합의라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날 그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데 한참이 걸렸다.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은 꽤 흔합니다. 그 말이 그를 더 아프게 했다. 재산을 미리 넘기면 이런 일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아직 지킬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자식과 싸워야 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싸움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했다.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집에 도착하니 문 앞에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자식들이 가져다 놓은 물건들이었다. 낡은 사진첩, 예전에 쓰던 옷, 손주가 그려준 그림. 상자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아버지 물건 정리했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이토록 차갑게 느껴질 줄 그는 몰랐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내가 틀린 거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친구 모임에 나갔다. 이전과 달랐다. 부끄럽지 않았다. 나 변호사 만났다. 그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잘했다. 이제라도
너부터 지켜. 그 말이 처음으로 위로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날 밤 자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법까지 가실 거예요?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짧게 답했다. 나는 나를 지킬 뿐이다.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그는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하지만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다. 전화는 밤 11시에 울렸다. 받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그는 한참을 휴대폰만 바라보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 왜 이렇게 일을 키우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말투였다. 우리가 아버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아들을 더 재촉했다. 요즘 세상에 노인 혼자 살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설득이었다. 아니, 정리였다. 아버지, 요양원 가시면 편해요. 집도 관리 안 되고 이제 몸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재산부터 정리한 거냐?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아버지, 그건 현실적인 문제고. 그는 말을 끊었다. 나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단단해졌다. 나는 너희가 힘들까봐 먼저 내려놓은 거다. 버려도 괜찮아서가 아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서로 피곤해져요. 그 말에 그는 웃음이 나왔다. 평생 감정을 접은 사람에게 감정적이라는 말이 돌아오다니. 다음 날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아빠, 괜히 사람들 얘기 듣고 마음 상하지 마. 요즘 노인들 다 그렇게 오해해. 그는 물었다. 너는 내가 오해한다고 생각하니?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며칠 뒤 집 앞에 요양원 직원이 찾아왔다. 사전 연락도 없었다. 아드님께서 미리 상담 요청을 하셔서요. 그는 문 앞에 서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자기 인생의 다음 장이 본인 없이 이미 작성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도 비슷한 일 겪었다. 그때 내가 한 가지를 안 했더라. 그는 물었다. 뭔데? 선 긋는 거.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종이에 글을 썼다.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결정권을 넘기지 않겠다. 다음 날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어르신, 결정하셨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서류에 하나씩 서명하는 동안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거주와 재산에 관한 결정은 내가 한다. 다음 방문은 미리 약속하자. 잠시 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그를 편안하게 했다. 그날 밤 혼자 밥을 먹으며 그는 생각했다. 외로운 것과 존중받지 못하는 건 다르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다. 자식과의 관계는 끊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거라는 걸. 그날 그는 잠들기 전에 불을 끄며 말했다. 이제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혹시나 연락이 왔을까 먼저 확인했을 것이다. 오늘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그는 동네 경로당에 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버스를 타고 시청으로 갔다. 노인 일자리 상담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지금도 가능할까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늦은 건 없습니다. 그 말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울컥했지만 참았다. 며칠 뒤 작은 일자리가 생겼다.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나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기 이름으로 불렸다. 누군가 아버지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 하나가 그를 다시 세웠다.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짧게 답했다. 잘 지낸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문 앞에 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그땐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그는 문을 바로 열지 않았다. 잠시 후 천천히 말했다. 앉자. 차를 내오지 않았다. 간식도 없었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만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것만 기억해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연락은 자주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불안하지 않았다. 관계는 많이 연락한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경계가 있을 때 살아남는다는 걸.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재산을 준 게 문제가 아니다. 존엄까지 같이 준 게 문제였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불을 끄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편이 나니까. 전화가 울리지 않는 밤. 그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았다.